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하경제를 꾸릴 확률도 높아지죠. 지하경제가 커진다는 거는 이 자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경제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 농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라고 이제 한자로는 쓰는 거고 중국말로는 후카오라고 읽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본적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주의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신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적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가도록 하는 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호구 제도예요. 근데 이 호구 제도가 수십 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개혁개방이나 이런 걸 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잘 안 하죠. 베이징 사람들은 노동을 잘 안 합니다. 상하이 사람들 잘 안 하죠. 그러면 그 옆에 성의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노동력으로. 근데 호구제도라는 게 있어서 마음대로 못 옮겨가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불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합니다. 농민공. 농업하는 사람의 신분인데 이쪽에 와서 임금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농민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공 인구가 공식 통계는 안 나왔지만 2억 명이 넘는다. 그러면 농민공이 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도시가 10명이서 살게 맞게 설계가 돼 있고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농민공들이 3명이 와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10명이 원래 쓸 재화를 13명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수급체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는 본인만 오고 지방에 자식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촌에 있는데 지금 사는 건 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취학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호구제도의 개혁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호구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래 다른 지역 사람인데 이 지역에 왔다든가 아니면 또한 프로젝트 투자 항목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그러면 이제 호구를 주죠.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대도시의 호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생활 수준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9년 의무교육입니다. 이제 우리랑 같죠. 처음부터 이렇게 학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못 갈 수도 있죠. 학교 가는 것보다는 빨리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농촌 같은 경우가 더 심하겠죠. 아니면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떠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도 공부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의무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국가가 대주는 거예요. 사실 의무라는 거는. 교과서 이런 거는 그 집안에서 책임지지만 나머지 교육비를 안 받고 하는 게 의무교육인데,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의무교육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를 6년짜리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의무교육을 하는 게 92.5%니까 적어도 8%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이 교육에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특정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제의 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삼농 문제라는 게 있어요. 농업, 농민, 농촌.
농업은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공업이나 이런 것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산업으로서의 농업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고소득이나 이걸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농촌이에요. 중국은 어쨌든 공업국가로 변신을 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을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 거를 도시화라고 하죠. 도시화율도 지금 뭐 50%, 60% 넘어섰어요.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농업이라는 거는 계절에 맞춰서 농작물을 산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재화를 획득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쓰는데, 노동자가 된다라는 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면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잖아요. 매달.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도시화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도시화 정책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잘 안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서 소득을 개선하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중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적극적으로 못 짓죠. 그럼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기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IT화, 뭐 이런 게 돼서 예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돈을 벌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뭐가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농촌에서는 농업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고리들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그렇고, 농촌에서 갑자기 크게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재화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다 보니까 충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하경제를 꾸릴 확률도 높아지죠. 지하경제가 커진다는 거는 이 자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경제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 농촌, 농민, 삼농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도 노동자로 일찍부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죠. 기술자가 1158만이에요, 작년에. 1158만 명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200~300만 옮기는 사람도 있고. 12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졸자가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그 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같이 직업기술을 배워가지고 제조 공장에 투입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농업 노동자를 해라, 무슨 방법으로 해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으면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일정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걸 갖고서 써먹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다면 다 대학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대학 교육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좋은 데를 나와야 자신들의 미래가 훨씬 더 확장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정부가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너는 A 직장으로 가고 너는 B 직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기 전에는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회의 어떤 흐름과 같이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중국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개혁 개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수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국만 해본 건 아니고 이전에 그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은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든가 체코
이런 나라들도 다 해봤고 예전에 시장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다 뭐 실패 아닌 실패를 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이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엮어서 세계 2대 경제체로 지금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과를 거둔 거는 확실해요. 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거를 정부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시장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보다 그런 기회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중국 정부가 통제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도시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이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런 것들을 책임져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국민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빈곤은 탈피하자. 탈빈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걸 시진핑이 굉장히 강조했던 정책인데 그게 정책으로 구호로 얘기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도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거를 내륙의 농촌으로 돌려서 농촌도 잘 살게 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을 옛날에 또 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쌍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외자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성공한 지역에 이걸 바탕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낙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게 이제 쌍순환 정책이에요. 쌍순환 정책인데 정책은 항상 정책이죠. 정책과 현실은 항상 갭이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